네, 안녕하십니까. 주토피아 구독자 여러분. 증권시장 부장을 맡고 있는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유튜브가 1월 달부터 이제 재출범을 했는데 저희 부원들이 열심히 그 330 온에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저희 부원들께서 부장은 왜 직접 나오지 않냐고 하도 성토를 하셔서 저희가 어떤 코너를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증권부 기자들이 쓰는 기획 기사를 가지고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기자님들하고 같이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전해드릴 얘기는 자산운용사라고 하는 곳들이 그 수익성도 낮고 어렵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산운용사들이 어려운가를 좀 파헤쳐보자라고 저희 기자들에게 제안을 했고, 지난주에 그 위기의 자산운용사라는 기획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취재한 기자님들과 함께 저희가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운용사, 이 자산운용사가 어떤 곳이죠? 자산운용사 어떤 곳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이게 참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자산운용사는 사실 그 고객, 그러니까 개인, 기업, 기관 등에서 이제 자금을 모아서 쉽게 말해서 이제 주식, 채권, 부동산, 대체 투자를 뭐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운용을 해주는 회사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그쪽에다 맡기면은 대신 굴려주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산운용사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운용보수와 성과보수, 그리고 자기자본 투자 쪽으로 속해 있는데, 앞단에 말씀하신 운용사가 어렵다는 거는 아무래도 ETF 시장 쪽이 좀 어렵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물론 공모펀드나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좀 얘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취재한 내용은 ETF 시장에 국한돼 가지고 조금 어떤 부분이 어려운가,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를 짚어봤습니다. 네, 이용성 기자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우선은 그러니까 ETF 시장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 ETF 쪽으로 너무 쏠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ETF 자체가 이렇게 보수가 굉장히 낮은 상품인데 그쪽으로만 자산이 몰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운용사의 수익 구조가 약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요즘에 그 운용사 간에 ETF 상품을 놓고 보수 경쟁이 굉장히 세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이유가 뭐죠? 일단 ETF 쏠림 현상이라고 보통 이게 언론 보도에 나오곤 하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한 18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지난달엔 190조 원 됐다가 좀 증시가 악화하면서 좀 줄어들었는데, 아직 그 공모펀드 시장에 비해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수 경쟁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ETF 시장 내에서 작년부터 이뤄진 그 운용사 간 보수 경쟁이 올해도 굉장히 좀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미국 대표 지수에 대해서 업계 1위, 2위, 3위가 줄줄이 운용 보수를 내렸고, 그리고 중소형 운용사까지 그 보수 인하 전쟁이라고 표현할까요? 좀 그쪽으로 번졌는데, 아무래도 ETF 시장이 좀 커지니까 그 시장 점유율을, 초기 시장을 잡기 위한 일종의 좀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면 운용 보수를 낮추는데 열을 올리는가 물어보자면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마케팅 비용을 늘리는 등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전략이 있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아마 운용 보수를 내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좀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수를 내린 상품이 대부분 금리형이나 아니면 미국 대표지수 ETF 같은 보수를 건드렸는데요. 이는 좀 장기 투자 고객의 자금 유치를 위한 명분이라고 운용사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패시브 ETF라 보수를 내리기에 부담이 없다고 좀 일각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 경쟁이 심해져서 보수가 내려가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나요? 당연히 보수가 낮으면 투자자 분들에겐 좋습니다. 당연히 좋은 거고요. 경쟁이 치열하면은 어느 분야든 이제 소비자에게는 좋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경쟁이 끝나고 나면은 그 시장이 어떠한 일종의 과점 혹은 독점 상태가 됐을 텐데요. 그때를 저희가 가정해 보자면은 중소형 운용사들이 경쟁에 밀려서 ETF 사업을 접고, 그리고 또 소수의 대형 운용사 중심으로 좀 시장이 재편이 된다면은 향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볼 수 있는데, 슬그머니 보수를 올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과점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이 경제학에서 배웠던 것과 같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장기적으로 가면 투자자들의 어떤 선택지도 줄어들게 되는 셈이 되겠고요. 또한 이제 지나친 보수 출혈 경쟁은 ETF 서비스 질에 저하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ETF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사들 위주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고 중소형사들은 거기에 좀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ETF 쪽으로 더 자금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중소형사들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지금 중소형사분들 업계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 한숨 소리를 많이 내시곤 합니다. 오늘도 잠깐 만나고 왔는데요. 대형사는 대규모 자금을 바탕으로 규모 경제를 꾸려서 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중소형 운용사들은 쉽지 않은 현실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조사해본 결과 지난해 대형사는 1년 운용 수익을 한 900억 정도 벌어가는데 그것도 못 버는 수준입니다. 그 시장 규모에 비해서. 근데 중소형 운용사들 예를 들어서 하나자산운용이나 NH아무ndi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한 2, 30억 벌어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업계 5위인 신한자산운용조차 55억 정도이니 아무래도 조금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중소형사는 모험적인 운용을 할 수가 있고 특별한 상품을 내놔야만 이제 차별화 전략을 펼쳐서 살아남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최근에 뭐 키움 투자자산운용이 제가 뭐 주토피아에서 언급을 했지만 양자컴 ETF를 내놨지만 다른 데서 이제 줄줄이 소위 말해서 ETF 베끼기 그 상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차별화하기 어려운 구조인데다가 아무래도 그 거래소에서 나오는 신상품 보호 제도가 이제 뭐 적절히 작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기준이 굉장히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하나자산운용이나 키움투자자산운용이 ETF 주요 인력들을 대거 영입했는데 아무래도 그 맨파워 효과가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약간 뒷얘기로 맨파워 얘기를 하셔서 그 ETF 시장의 맨파워가 그 원천이 하나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다 삼성 자산운용 출신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 ETF가 들어온 게 2002년이거든요. 미국에서는 1993년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스파이로 시작됐지만 2002년에 처음 삼성자산운용에서 들어와서 거기서 ETF 인력을 많이 꾸렸다고 들었습니다. 일종의 사관학교인 셈이죠. 지금 ETF 주요 인력들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고 그래서 여러 그 주요 인력들을 끌어오기 위한 운용사들의 경쟁이나 노력이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ETF 시장이 B2C의 그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소비자가. 그래서 마케팅이 보통 8할이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마케팅 측면에서 혹은 ETF 상품 구조를 설명하는 측면에서 좀 더 쉽고 투자자들에게 접근하기 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상품 구조, 차별화된 어떤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요 인력들이 지금 여러 군데에 퍼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TF라는 상품 특성상 대형사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 상품 자체가 워낙 보수가 낮은 상품이다 보니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돈을 많이 벌거나 경쟁력을 갖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이런 ETF 쏠림 현상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에 대해서 우리 김경훈 기자한테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대안이 좀 있을까요? 아까 말씀했을 때 자산운용사랑 증권사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잖아요. 이제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제조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유통회사 그럼 쉽게 표현하면은 슈퍼마켓, 마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트에서 다양한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높죠. 운용사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상장을 시키면 개인들이 알아서 사고 팔고를 해야 되는 건데 대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공모 펀드도 팔 수 있고 뭐 ETF도 이제 자산 배분의 한 형태로 배분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ETF는 판매 보수가 없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판매할 유인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자산 관리라고 하는 게 뭐 일부 투자자들께서는 요즘 뭐 너무 현명하게 자산 관리를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뭐 고령자라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사 PB들의 자산관리 어드바이저 이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산관리 서비스는 공모펀드나 뭐 다양한 펀드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건데 공모펀드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어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오히려 자산 규모가 쪼그라들었거든요. ETF랑 MMF를 제외했을 때 거래 규모가 더 감소했습니다.
그 규모가 감소한 게 ETF가 이제 볼륨이 커지면서 거래 비중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ETF 이외의 상품들도 조금 활성화돼야 이 자산 운용 업계도 전반적으로 고르게 성장할 수 있고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의 대안으로 제시가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럼 공모펀드 시장은 그렇죠. 왜 이렇게 어려워진 거죠? 공모펀드 시장이 어려워진 이유는 아무래도 거래 편의성과 수수료 측면에 있어서 ETF에 비해서 굉장히 밀립니다. 공모펀드 가입해 보시면 가시면 서류가 두께가 막 이만큼 될 정도로 많은 사인을 요구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근데 ETF는 주식을 사고 파는 것처럼 거래하기가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도 있고 수수료도 이제 구조적으로 ETF는 판매 보수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수료가 없어서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이런 가격적인 측면과 거래의 편의성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시장도 외국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보수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수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해질수록 공모펀드에 대한 사람들의 외면이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자산 운용, 자산 관리 시장 전반의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도 좀 더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뒤에 가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ETF가 그렇게 편의성이 높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산 관리 차원에서 공모펀드 시장이 꼭 살아나야 된다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이 공모펀드 판매한 그 상위 10개를 보면은 판매 보수가 거의 1%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높네요. 네, 거의 법정 상한선까지 차지한 건데, 그 이유는 판매 보수가 높은 상품들을 판매사들이 위주로 판매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공모펀드에 대한 시장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주요 요인입니다. 수익률이 좋은 게 아니라 증권사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저걸 판매하는구나 라면서 공모펀드를 점차 외면을 하는 건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TF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는 데에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요. 전반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가 강화돼야 되고 PB들의 전문성은 또 공모펀드에서 발휘돼야 되기 때문에 공모펀드가 죽으면 이 공모펀드 시장을 통한 자산관리 시장도 질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대체 투자 펀드도 많이 팔리면 좋거든요. 지금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이 중위험, 중수익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니즈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수익률은 안 줘도 된다. 뭐 한 6에서 7% 정도 훌륭한 거 그 아닌가요? 정도 수익률이 있는 원금이 덜 손실되는 그런 상품을 권유해달라라는 PB 제가 예전에 PB를 했었습니다. 네네, 예. PB를 했었는데 그런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품들을 권유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ELS 같은 것들도 많이 팔았었고 하는데, ELS 같은 경우도 홍콩 ELS 사태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전 판매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게 대체 투자 펀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체 투자 펀드가 네, 뭘까요? 대체 투자 펀드는 네. 주식이랑 채권이랑 현금 같은 전통적 자산 이외의 것들, 뭐 인프라 펀드라든지 금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뭐 부동산 같은 그렇습니다. 거죠.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펀드인데요. 이 부동산 펀드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사모펀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제도를 좀 개선을 해서 개방형 공모펀드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 이게 저희 기획기사의 취지였습니다. 이게 그 공모펀드 아까 전에 신뢰 회복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수수료가, 그러니까 보수가 높은 상품으로 증권사들이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수익률이 좋은 상품보다는 막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해외 사례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유럽을 비롯해서 호주의 선진 이 국가들에서는 펀드 판매 보수가 우리나라랑 그 떼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펀드 재산에서 떼거든요. 그러니까 운용사가 운용 보수랑 판매 보수를 다 결정을 합니다. 네. 운용 보수는 자산 운용사가 떼가는 것이고요. 판매 보수는 아까 말했다시피 마트가 증권사가 은행이 떼가는 겁니다. 판매 보수가 근데 판매 보수가 운용 보수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증권사랑 은행사들이 자산 운용사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구조의 원인도 더 하나 있을 원래 수 있고요. 마트가 더 갑이죠. 그렇죠. 마트가 갑이죠. 예. 마트가 갑이기 때문에 판매 보수를 조금 더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판매 보수를 높게 책정해야 이 펀드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매 보수가 높게 해놓으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판매사들은
판매 보수가 높은 것만 네, 그렇죠. 예. 하게 되죠. 근데 유럽의 경우에는 이 펀드 재산에서 떼가는 거를 법으로 금지를 해놨습니다. 네. 그럼 뭐에서 돈을 벌죠? 그래서 판매사들이 자율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직접 수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판매사간 판매 보수에 경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묻어져 있는 돈에서 자기가 알아서 가져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잘 모를 수 모를 있는데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투자자한테 받는 구조를 가져가면 투자자가 내가 얼마를 수수료를 내는지 알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경쟁할 수 있다. 그렇죠. 투자자들은 판매 보수에도 민감하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펀드가 수수료가 굉장히 낮잖아요. 네. 인덱스 펀드는 패시브 펀드다 보니까 수수료가 낮고 판매 보수도 낮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신 인덱스 펀드는 일부 액티브 펀드에 비해서 수익률도 더 우수한 경우도 많고 뭐 그런 아니면 경우도 비슷한 있다고 경우가 예. 많습니다. 그러면 인덱스 펀드를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더 저렴하고 예. 수익률도 더 좋은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판매 비중이 전체 공모펀드에서 6에서 7%. 아, 인덱스 펀드가 네. 거의 그런데, 뭐 비중이 예, 낮네요. 10% 미만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를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제도적인 차이가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본 거고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의견은 우리도 이렇게 판매 보수 경쟁이 가능하도록 업계가 자율적으로 판매사들이 자율적으로 두는 방안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펀드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 부동산 펀드가 지금 사모펀드만 투자할 수 있게 돼 있다. 뭐 그런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실제로 그러면 어떤 규제들이 있고 좀 어떤 규제 철폐로 이 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이제 해외 사례랑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독일이나 영국 같은 유럽의 경우에는 대체 투자 펀드가 개방형 공모 펀드입니다. 우리도 공모 펀드가 있기는 있어요. 몇 개 네. 되지는 않지만 대부분 자산을 한두 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해외 자산을 많이 투자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부동산 침체가 심화되고 하다 보니까 임대 리스 수익도 발생이 잘 안 되고 이 부동산 투자 자산을 판매하기 전에 이 대출도 계속 롤오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부동산 담보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공모 부동산 펀드는 굉장히 위험한 자산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펀드에 100개가 넘는 자산을 담고 있다고 해요.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할 수 그렇죠. 있다. 그래서 한두 개가 상환 리스크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 이거를 분산 투자로 인해서 리스크를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대형화된 펀드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산 투자 특례가 부동산 펀드에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을 우리가 직접 사잖아요. 그쵸. 저희는 예. 직접 사서 이제 다주택자가 돼서 부동산으로 수익을 많이 얻으시는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펀드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직접 사지 않더라도 그렇죠.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면 네. 뭐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뭐 수 배분받을 있는 수 거죠. 있다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지대가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가면 그렇죠. 그거에 대한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이런 간접 네네. 투자 상품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임대 수익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월배당이 가능하기 네.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투자 수단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융당국에서 뭐 원래 상반기 중에 그러니까 2분기 중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공모펀드 직상장제를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공모펀드 직상장제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공모펀드도 아까 말했다시피 거래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펀드를 가입하고 환매하고 이런 절차들이 까다로운데 직상장이 되면 주식시장을 통해서 ETF처럼 사고 파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진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용사 입장에서도 이 펀드가 상장이 되어 있고 자사의 브랜드 네임이 앞에 붙기 때문에 스타 펀드를 상장시킬 수 있는 요인이 높기 때문에 펀드를 훨씬 더 꼼꼼하게 그리고 열심히 관리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공모펀드 시장 전반이 좀 살아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중소형 판매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대를 거는 요인이 뭐냐면 이 판매 채널이 중소형사들은 약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대형사에 비해서 리테일 채널이 적고 이 말씀 마트에 입점시키기 어렵다는 어렵죠. 얘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사 같은 경우에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산 운용사의 상품들을 많이 판매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들도 좀 금융 당국에서 제지를 하면서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판매 채널이 좀 적기 때문에 펀드 사이즈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상장을 하게 되면 수익률로 경쟁할 수 있다. 이 진검승부를 벌일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너무 소규모 펀드를 또 상장하면 상장 폐지 리스크도 있고 네, 유동성에 대한 위험도 있고 이 펀드의 안정성도 펀드가 규모가 작으면 펀드가 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500억 원 이상의 설정액 요건을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의 정한 설정액 요건이 500억 이상 펀드 규모가 돼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500억 원이면 예. 생각보다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이건 조금 아쉽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00억을 맞추기가 어렵다. 중소형사의 상품 같은 경우는. 네네. 그 실제로 또 뭐 혜택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500억 원이 넘는 펀드를 조금 더 키워보고 싶은 유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제도 전반이 조금 지금 일단 도입하는 입장이니까 지켜가면서 이 설정액 요건도 낮춰가는 것을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좀 희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뭐 제가 여기서 보니까 500여 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사모펀드들까지 합친 숫자이긴 한데 자산운용사가 이 자본시장에서 또 증권사와 함께 그 자본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양대 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자산운용사들도 역시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해야 또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함께 커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취재한 대로 좀 규제 개선도 되고 또 그 시장에서도 좀 이렇게 합리적인 경쟁이 벌어져서 이렇게 다양한 자산 운용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자들 만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저희가 취재한 내용들을 잘 전달해 드렸는데 다음에도 또 저희 이데일리 증권부 기자들이 취재한 그런 기획기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